네, 오늘은 제7장 단순 회귀 분석과 진단에 대한 스타타를 활용한 통계 이론의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관관계 분석을 실행을 하였죠. 상관관계 분석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정도를 갖다가 파악해 주는 개수, 통계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회귀 분석은 실질적으로 원인과 결과, 즉 원인이 설명 변수, 독립 변수라고 얘기되어지는 거고요. 결과가 종속 변수 또는 반응 변수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회귀 분석은 실질적으로 상관관계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에 단순이라고 붙은 것은 원인이 되는 변수가 하나인 변수를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두 개 이상의 원인이 되는, 즉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해서 다음 장인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명령문 구조와 실제 실행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다루도록 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회귀 분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귀 분석 명령에서 비교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행해서 결과를 갖다가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실행을 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선형 회귀 모형의 가정과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귀 모형이 가지고 있는, 선형 회귀 모형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가정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회귀 모형의 가정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단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종속 변수가 정규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의 정규성 진단, 그리고 가대 및 가소 추정의 문제, 잔차의 정규성에 대한 진단, 이상치 진단, 이분산성의 진단, 이렇게 총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회귀 모형의 가정에 대한 진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의 개요를 보게 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선형의 상관관계 또는 선형의 회귀 분석을 다루고 있다는 부분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선적인 관계에 가지고 우리가 리그레션, 회귀 분석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가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독립 변수 또는 설명 변수라고 하는 부분이 결과가 되는 종속 변수를 선형적 관계를 통해서 추정하는 통계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는 종속 변수는 연속형 변수들이지만 설명 변수는 범주형 변수들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가변수 또는 더미 변수라고 하죠. 더미 베리어블을 더미로 처리해서 우리가 선형의 관계식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순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은 한 개의 독립 변수와 한 개의 종속 변수의 직선관계를 추정하는 선형 회귀 모형의 최소 자성 추정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소 자성 추정량이라는 부분에서는 리스트 스퀘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리스트 스퀘어의 추정량으로 선형 회귀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최소 자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대치와 실적치 사이의 차이인 잔차의 제곱이 가장 적게, 제곱의 합이죠. 제곱의 합이 가장 적게 되도록 하는 직선관계를 추정하는 모형을 우리가 단순선형 회귀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수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y는 종속 변수가 되겠죠. i는 관측치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베타 xi가 실제로는 독립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그래서 종속 변수 결과가 되는 변수는 왼쪽에 두고요. 동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원인이 되는 변수들을 넣게 됩니다. 여기서 알파는 y 절편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수항, 컨스턴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y 절편이고요. 이 y 절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x가 제로일 때 가지는 평균값을 얘기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y 절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있는 부분이 잔차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잔차의 합, 추정되어진 값들의 잔차의 합이 최소가 되어지는 직선관계를 우리가 추정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면 y는 i번째 종속변수의 값, xi는 i번째 독립변수의 값, 알파는 상수항, y절편, 그리고 베타는 기울기, 여기는 기울기가 됩니다. 회귀 개수라고 우리가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고요. 엡실론은 i번째 잔차, 레지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 자성의 합, 잔차의 최소 자성의 합이 최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잔차의 제곱의 합이죠. 서머라이즈. 합, 썸이 뭐예요? 미니마이즈. 최소가 되어지는 그것의 알파와 베타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베타는 기울기, 알파는 절편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게, 선형식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의 잔차의 제곱은 결국 잔차의 제곱은 뭐예요?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xi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y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i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값이 최소가 되는 뭐예요? 알파와 베타 값을 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베타 값을 구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이런 수식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는 x의 평균, y의 평균, 즉 x와 y의 평균에서 관측치들의 각각의 값의 차이의 곱을 서머라이즈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x의 차이의 제곱을, 평균의 차이의 제곱을 나누어 주는 부분이 베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식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실제 보게 되면 우리가 공분산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R 값이 뭐랄까요? 상관계수 값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오고 이렇게 수식으로 변형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베타를 구한 다음에 이 베타를 구했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y의 평균과 x의 평균, y 마이너스 베타 헷 곱하기 x의 평균을 구하면 우리가 알파를 구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소 자성의 합의 자성의 잔차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부분이,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선형의 관계식인데, 베타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알파를 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면 뭐예요? 선형 추정식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추정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그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 대한 추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타타 프로그램에서는 리그레스가 있습니다. 리그레스라는 명령문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디펜던트 베리어블,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 또는 리스판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종속 변수가 오고 그 다음에 independent variables 돼 있죠. 그래서 한 개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게 되면 설명 변수 또는 독립 변수들, 우리가 오늘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하기 때문에 독립 변수가 하나만 오게 되는 거고요. 조건문과 한정문 다 사용할 수 있고,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no constants, 상수항, y절편을 압축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을 설정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신뢰 구간을 설정해 주는 것은 나중에 실행 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뢰 구간의 값의 범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기본 값은 95% 신뢰 구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99%, 99.99%까지도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해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95% 신뢰 구간, 즉 알파가 0.05 수준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디폴트를 대부분은 변경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 값은 나중에 여러분들 2개 이상의 변수들이 독립 변수로 모형에 투입되었을 때 이 2개의 변수들이 서로 평균과 분산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시켜서 회귀 개수를 표현해 주게 되면 2개의 독립 변수 간의 영향의 정도의 크기를 서로 비교를 해줘서 어떤 독립 변수가 다른 독립 변수보다 더 영향이 크다라는 정도를 파악해 줄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게 이 베타 옵션에 들어가는 표준화된 회귀 개수입니다. 이 베타 값은 우리가 8장 다중선형 회귀 모형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뭐예요? 종속 변수를, 결과 변수를 BMI 체질량 지수로 하고 몸무게를 독립 변수로 하는 뭐예요?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실행하라. 선형 회귀 모형을 실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리그레스 BMI 웨이트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관측지 개수 나오죠. 그 다음에 F 통계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F 통계량에 대한 P 값 나오고요. 그 다음에 R 스퀘어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결정 개수라고 하는데요. 결정 개수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결정 개수는 여러분들 독립 변수, 원인이 되는 변수들이 2개 이상이고 계속적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보다 더 뭐예요? 종속 변수, 결과 변수 설명에는 설명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더라도 우연히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해주는 독립 변수들 더 많이 추가하면 할수록 더욱더 결정 개수들이 값이 R스퀘어 값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독립 변수의 개수를 하나 더씩 추가할 때마다 이 값을 미세하게 조정시켜서 보다 더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MSE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통계량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F 통계량을 추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사용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아마 분산 분석은 9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델 추정량, 통계량이 여기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도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결과에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코이피션트라는 부분이 앞서 얘기한 회귀 개수가 되는 거죠. 리그레션 코이피션트라는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 이름이 여기 나와 있고 설명 변수 나와 있고 컨스턴트가 뭐예요? 절편 y 값이죠. 그래서 y 값이 11.40이고 뭐예요? 표준 오차가 0.3456, t 값이 32.99, p 값이 0.000. 즉 y 절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그래서 x가 제로일 때, 즉 웨이트가 제로일 때 평균적으로 11.40의 체질량 지수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9% 신뢰 구간 사이에 이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코에피션트 값이 이 값의 최소와 최대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면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P 값을 이용해서 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이 좀 말라서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X, 설명을 하는 변수가 되겠죠. 독립변수. weight, 몸무게는 체질량 지수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느냐 라고 봤을 때 몸무게가 1kg 늘어나면 그죠? 체질량 지수는 0.1738856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무게가 1kg 더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 또는 10kg이 늘어났다 라고 하면 여기 곱하기 10을 하면 되니까 1.738의 뭐예요? 체질량 지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표준 오차를 보여주는 거고 T값 그리고 P값입니다. P값은 0.000이니까 알파가 0.05 즉 유의 수준을 0.05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앞선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 부분이다.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은 선형의 추정식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일단 y절편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y절편값은 x가 0일 때 y절편값이 되는 거고요. 알파 햇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y절편은 이제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베타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즉 몸무게가 1kg 증가할 때 실질적으로는 0.17 정도 증가한다는 거죠. 체질량 지수가.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모형의 적합도 판정할 때 F 통계량과 R 스퀘어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면 F 통계량과 R 스퀘어를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한다라는 거고요. F 값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내용이고요. R 스퀘어는 실질적으로 이 weight라는 원인이 되는 변수가 이 BMI의 변동성, 변이를 얼마만큼 많이 설명을 해주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면 모형의 적합도에서 F 통계량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여기 MMS라는 부분은 모형에 의하여 설명된 평균 자성함, 즉 설명된 분산이다 라고 되어 있죠. 설명된 분산이고 S는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은 잔차의 자성함, 설명되지 않은 분산. 그래서 앞에 보시게 되면 MMS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면 여기 있죠. 1872.99767 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되지 않은 분산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1.84348696 이죠. 그래서 설명된 모델에 의해서 설명된 분산, 평균적으로 설명된 분산과 설명되지 않은 분산을 나눠준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는 yhat이 여기죠. 설명되어진 분산입니다. 그래서 추정식이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이 이 점인데요. 이 점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총분산은 이 점의 관측지의 총분산은 yi-y바가 됩니다. 그래서 yi- 실제 관측지 yi에서 그리고 요 평균까지의 값, 요 부분인데요. 여기서 실제 설명되어진 분산은 요 부분이죠. y-y 그죠? 부분이고 설명되어지지 않은 분산은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우리가 설명되어진 분산은 요만큼인데 그죠? 설명되지 않은 분산은 또 이만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게 되면 나누어지면 1016.02가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1872.99 나누기 1.84하면 1016.02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 F 통계량에 대해서 F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P 값을 살펴보면 0.01 또는 0.05보다 작죠. 그래서 이 모형은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모형은 적합하지만 그렇다면 얼마만큼 이 체질량 지수가 몸무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체질량 지수의 변동이 설명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요 결정 개수, 디터미넌트 코에피션트 R 스퀘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R 스퀘어가 지금 보면은 설명되어진 분산 MMS죠. MMS에서 총 분산이죠. TS니까 토탈이죠. 그래서 토탈 서머 오브 스퀘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되어진 분산을 총 분산으로 나누게 되면 결국엔 설명되어진 분산의 비율이 되는 거죠. 이 분산의 비율은 총 분산 빼기 잔차의 분산을 하게 되면 설명되어진 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분산은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보면 총 분산은 yi-y바, 그래서 yi-y바 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총 분산 파란색이죠. 그 다음에 설명되어지지 않은 분산 잔차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계통에서 윗부분 요 수식 선형의 윗부분을 우리가 또 나타내게 되고요. 그게 나눠주게 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927.46, 1054.46, 2927.46, 그죠? 그리고 뭐예요? 1054.46, 그죠? 레지들 sum of square죠? sum of square 레지들에 대해서 RSS, 그죠? 레지들 sum of square, 그래서 1054.4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927.46 빼기 1054.46이죠. 그 다음에 또 총분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1873.00, 즉 설명되어진 분산 MSS가 여기 모델 sum of square에서 1872.9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872.99를 1873.00으로 대략적으로 해석하면 0.6398이라는 R 스퀘어 값, 즉 결정 개수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R 스퀘어, 즉 F 통계량을 가지고는 모형의 측값들을 판단하는 거고요. R 스퀘어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 종속 변수, 결과 변수가 되는 그 변수의 변이를 얼마만큼 더 설명을 해주는가, 그 추정된 해기 시기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결정 개수의 값은 0부터 1의 값을 가지고요. 1의 값에 가까워질수록 실질적으로 모형의 설명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6398이고 이 몸무게만으로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얘기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adjusted R 스퀘어 값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 또는 조정 결정 개수라는 부분인데요.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들이 있거나 표본의 수가 정일 경우 체계적인 것이 아닌 우연하게 설명되어지는 경우에 대한 결정 개수를 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R 스퀘어 부분에 발을 하고요. 1-1-R 스퀘어에다가 뭐예요? 요 K가 들어가게 됩니다. K가 제로이면, 그죠? K가 제로이면 어떻게 되죠? 실질적으로는 1이 되죠. 그래서 그냥 R 스퀘어 값이 되는 부분인데, 요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그 값이 미세하게 더 낮아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간첩지 수, 그 K가 해기 모형에서 해기 개수, 즉 독립 변수의 개수죠. 독립 변수의 개수만큼 해기 개수가 추정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2개 이상이 되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분모가 분자보다 큽니다. 그래서 분모가 더 크니까 결과적으로는 1보다 작은 값들이 더 곱해지게 되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기개수의 통계적 유의도 판정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 선형 해기 분수개수의 모형의 수식은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알파는 보면은 컨스턴트 11.40358이고요. 그리고 베타 기울기는 웨이트죠. 웨이트의 기울기는 0.1738이죠. 0.1738. 그래서 y절편 상수항은 11.40이라는 것은 이 x가 제로, 즉 몸무게가 제로일 때 어떠한 독립 변수들이
하나도 없을 때 평균적으로 11.40의 체질량 지수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해기 개수이면은 0.17 곱하기 xi가 되는 거죠. 이때 0.17은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몸무게가 1kg 증가했을 때 그 체질량 지수의 값은 0.1738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 해기 분석에서 코에피시언트 값, 해기 결정 개수, 표준 오차, t 값, p 값 나와 있는데 t 값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서 보면 베타 헷 마이너스 베타 제로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때 베타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제로다라는 부분은 이 웨이트 기울기의 값이 제로이다. 제로와 같으냐 안 같으냐를 검증하는 거죠.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로이냐 아니냐를 검증하기 때문에 기무가스는 제로이기 때문에 이 값이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0.17 빼기 나누기 그러면은 0.17 나누기 여기 보면은 표준 오차 부분에 표준 오차로 나눠주면 표준 오차가 여기 나와있죠. 0.00545 나와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대략 31.88의 t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t 값이라는 것은 이 코에피시언트 값, 몸무게의 코에피시언트 값이 0과 같다라는 기무가스를 우리가 테스트하는 t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0과 같지 않고 0.1738이라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다수의 해기 분석 비교표 만들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기 분석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해기 모형을 구축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해기 모형의 결과를 실행한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스티메이트스 해가지고 해기 분석 결과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저장한 결과를 여러 개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가 에스티메이트스 테이블 또는 에스텝이라는 추가적인 명령문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티메이트스 테이블 함수를 명령어를 이용하고 그게 테이블은 여기서 이 해기 분석 결과를 저장했을 때 주어진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통계량을 보여줄까라는 부분에서는 관측치 개수, 결정 개수, 그리고 조정 또는 수정 결정 개수, F 통계량, 로그 우드 통계량, 카이스퀘어 통계량 등등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옵션을 여기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 표시 같은 경우에는 유의 수준에 충족하는 경우 별표를 나타내는 거고요. 0.05, 0.01, 0.001이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스타 별 2개, 별 3개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표준 오차, t 값, p 값 등을 병행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취소 형태로도 표현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변수명 대신에 라벨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이틀을 또 표 위의 제목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uietly라는 접두 명령어는 실행 결과를 보이지 말고 실행하라는 겁니다. quietly BMI를 종속 변수로 하고 몸무게를 속립 변수로 하는 해기 분석을 실행하라라는 거죠. 조용히 실행하라. 그렇게 한 다음에 estimate store 해서 저장합니다. store니까 저장하는데 뭐라는 이름으로 BMI 언더바 total이라는 이름으로 이 실행 결과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실행을 똑같이 해주는데 이번에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젠더가 1인 경우는 우리가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남성인 경우에 우리가 그 남성인 경우만 한해서 우리가 똑같은 해기 분석을 실행하라 해서 그 결과를 BMI 언더바 메일로 저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여성인 경우만 해서 실행을 조용히 하고 그리고 그 실행 결과를 BMI 언더바 피메일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라 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estimate stable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동시에 같이 보고자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BMI 언더바 스타 표시니까 BMI 언더바로 시작하는 모든 이름들을 여기서 테이블로 만들라라는 거죠. 그때 소수점 셋째 자리 폭은 9개 자리를 B 그 회귀 개수값, T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표현을 하고요. P 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로 표현하고 통계량은 간섭지 개수, 결정 개수, 조정 결정 개수, F 통계량을 보여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모형이 하나의 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는 우리가 앞서 본 것과 같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몸무게 1kg이 증가하면 뭐예요? 체질량 지수가 0.212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여자인 경우에는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0.231 증가한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몸무게 변화에 보다 더 큰 폭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을, 체질량 지수가 변화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 574개, 그리고 280개, 294개 남성과 여성이 되어 있고요. R 스퀘어 값을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보다 더 그 모형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다수의 회귀 분석에 대한 비교표 만드는 방법, estimate store에서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estimate table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tab이라는 게 있는데요. stab은 똑같은데 조금 더 뭐랄까 우리 보고서 쓰기에 보다 더 적합하도록 좀 더 구성되어 있는 명령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tab 그 다음에 똑같이 실행 결과 저장된 이름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using file option B, 베타, T, Z, SE, P, CI, no constant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스타 표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약 통계량도 R 스퀘어, adjusted R 스퀘어, 뭐 PR2는 pseudo R 스퀘어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다른 회귀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AIC, BIC 통계량도 보이는 부분인데 요거는 통계 정보량인데요. 모형 적합도 비교할 때 다른 모형과 비교할 때 사용되어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아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할 때, 제목을 할 때 wide 좀 더 넓게 병렬로 보기를 해주는 방법, 아래 위로 수직으로 표현하는 방법, 라벨로 타이틀 이런 부분은 똑같습니다. 표 장성의 핵심을 우리가 CSV나 RTF, 텍스트, 뭐 픽스트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CSV 파일로 그 표의 실행 결과를 저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요 using 명령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력 문행시에서는 replace append 이 부분은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앞장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수점 넷째 자리, 둘째 자리, 넷째 자리, 넷째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결정계수, 조정 결정계수 값을 이렇게 표현하고 스칼라는 n, 간척기수 f값, 로고 라이클리후드, 우도값, 그리고 라벨을 붙이고 m 타이틀을 지으라고 m 타이틀즈는 모형 제목을 보이도록 하라는 거죠. m 타이틀즈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아까하고 굉장히 더 심플하게 더 멋있게 되어졌죠. 그래서 몸무게 킬로그램 라벨을 붙인 거죠. 변수명 대신에. 그래서 라벨을 붙이니까 이렇게 해서 보다 더 깔끔하게 나오고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도 우리가 좀 더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stab 이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2절 회귀 모형의 가정과 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저렇게 해서 쉽게 우리가
회귀 분석을 실행시키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실행 결과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선형 회귀 모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하는 방법은 실제 이 가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또 실행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 부분을 여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먼저 선형성,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선형의 함수 관계가 존재한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의 정규성, 종속 변수는 정규 분포를 이룬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잔차항의 가정, 오차에 대한 가정, 독립성, 오차항은 서로 독립이다. 요거는 이제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나중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차항은 서로 독립이다라는 부분은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가 있을 때 그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가 독립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진단이고, 정규성,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등분산성, 오차항의 분산은 동일하다, 동질적이다. 이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 테스트를 하고요. 이 선형성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에 선형의 함수 관계를 존재하겠다고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잔차의 자성합의 최소값을 가지는 베타와 알파 값을 구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잔차가 독립적인지, 서로 독립적인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등분산성을 가지고 있는지 부분을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회귀 분석에서 종속 변수가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부분은 앞서 우리가 t-테스트 평균 차이 검증할 때도 우리가 많이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포에 대한 첨도와 외도의 값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진단 방법이 SK 테스트, 그죠? 스큐니스, 코토시스 해서 외도와 첨도에 대한 테스트, 표준 편차 테스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외도와 첨도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부분이죠. BMI에 대해서 종속 변수니까요. 종속 변수에 대해서 하게 되면 종속 변수가 정규성을 이루고 있다는 기무값을 기각할 수가 없죠. 기각할 수 없으니까 BMI는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 즉 가정을 위배하고 있지 않은 거죠. 자, 히스토그램 그러면 히스토그램 BMI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옵션으로 프리퀀시, 이 Y에 대한 값을 덴시티로 표현하지 말고 프리퀀시로 표현하는 거고요. 빈 30은 요 각각의 막대를 30개 만들라는 겁니다. 이거 노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노멀 분포가 가정했을 때 나타나는 부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솔리드, 그리고 두껍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칼라는 뭐예요? 그린. 그래서 만약에 이 BMI 체질량 지수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K density 부분에 대해서는 요 점점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블루로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블루로 표현할 때 실제 분포는 정규 확률 분포 밀도는 이런 표현을 해서 거의 뭐예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정규 분포에 가깝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요약 통계량을 조금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해서 외도와 첨도가 있습니다. 스큐닛은 0에 가까워야 되고 코토시는 3에 가까워야 되죠. 그럼 이 값에 대해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정규 분포 여부를 SK 테스트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보면은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B 값이 0.2161, 즉 0.05보다 크기 때문에 기무가슬인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는 가정을 기각을 할 수가 없고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SD 테스트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앞서 아마 5장에서 아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속 변수의 정규성의 진단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을 더 설명드리면, 만약에 종속 변수를 LQ4AS 삶의 질 지표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분포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조금 좀 다른 패턴이 나오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면 외도값이 마이너스 1.02, 코토시스는 5.25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또 SK 테스트를 해보면 이거는 정기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가정을 기각을 하는 거죠. 즉 정기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기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다, 정기분포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버스트 추정 방법을 이용한 회귀 분석을 이용하는 거고요. 부스트랩 회귀 분석이라서 하게 됩니다. 이 두 방식은 선행해보에서 명령문에서 표준 오차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VC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라 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속 변수가 정규성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로버스트 추정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종속 변수의 분포 형태를 정규 분포 형태에 맞도록 변수를 변환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삶의 질 지표와 소득 수준에 우리가 리그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태블레이션 통계 요약 통계량을 표로 나타내는 부분이죠. 탭 스태티스틱스에 있는데 LQ_VAS에 대해서 소득 수준별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 수준별로 뭘 보여요? 관측치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지수,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되죠. 이렇게 해서 나타내고, 이렇게 해서 소득 수준별로 우리가 요거는 뭐 서열 척도여서 그냥 연속 척도로 가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실행을 했습니다. 조용히 실행한 거죠. 그래서 OLS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면 VC 옵션에 로버스트 줬죠. 로버스트 줘서 우리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이런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부스트랩을 해서 1000번 반복을 하는 거죠. 부스트랩핑을 해서 1000번 반복을 해서 그 결과를 저장을 LV 붓 해서 하고요. 에스티메이트 스테이블 해서 요 세 가지 실행 결과를 표로 비교를 해서 하는데, 소수점 셋째짜리, t에 대해서 t 값에 대해서는 두째짜리, p 값에 대해서는 셋째짜리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943, 1.943, 1.943 거의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보면 포변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약 600개 정도 되잖아요. 6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로버스트 회귀 분석이나 아니면 부스트랩핑을 이용한 그런 종속 변수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았을 때의 결과값이나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문제는 t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t 값이 보다 더 작아졌습니다. 3.46에서 3.30, 3.16, 43.19에서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방법이죠. 변수 변환을 통해서 정기성하는 방법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변수를 변환을 시켰냐, 어떤 형태로 바꾸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면 레드라는 사다리라는 뜻이죠. 레드라는 함수 명령어를 가지고 하게 되면 세제곱으로 바꿨을 경우, 제곱으로 바꿨을 경우, 동일한 경우 보면은 정기분포가 기각이죠. 정기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게 다 기각이고, 스퀘어도 기각이죠. 근데 큐빅 같은 경우는 세제곱을 했을 경우에는 정기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가정을 기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큐빅일 경우에는 큐빅 형태, 세제곱을 했을 경우 종속 변수의 정기분포를 이루는 함수 형태로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세제곱 형태로 이용해서 선행회귀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데, 세제곱 형태로 이용해서 변수를 변환하게 되면 나중에 해석할 때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변수 변환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로우스트나 부스트래핑을 이용을 해주시고요. 특히 로우스트를 가장 많이 이용해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대 및 가소 추종의 문제에 대한 잔차의 정규성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2웨이 스캐터 3점도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리고 BMI와 웨이트에 대해서 3점도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리고 LP 여기 이거 보게 되면 나중에 선을 추가로 그리라는 거죠. 중첩해서 그려라. LP선 선형에 대한 피팅에 대해서 또한 나타내라는 거고, 종속 변수가 BMI, Y죠. 웨이트가 독립 변수 X축.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RVF 플랫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RV라는 것은 R은 레지듈이고요. R vs 레지듈 대 그 다음에 피티드 밸류를 갖다가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분포가 나타나는 거죠. 피팅되어진 값, 예측값이 이제 체질량 지수죠. 체질량 지수의 예측된 값을 X축으로 하고 레지듈, 잔차를, 오차를 Y축으로 했을 때 그 잔차가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Y라인은 제로라는 것을 이 값을 보여주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거나 그죠? 아니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거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은 잔차가 좀 잘못 추정되어 있지 않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우리가 잔차에 대한 정규성 진단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BMI에 대해서 몸무게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선형회귀 분석을 조용히 실행하고 그 실행한 결과를 이용해서 R이라는 값을 예측을 하는데 잔차를 예측을 해라. 오차를 예측하라. 그렇게 해서 이 R이라는 잔차, 이름에 담아라는 뜻이죠. 예측하고 값을 그것을 가지고 SK 테스트, 그 다음에 샤피로 윌크 W 검정 테스트 요 두 가지를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요 부분에 잔차의 정규성 진단에서 보게 되면 조인트가 0.05보다 작죠. 즉 정규성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규 분포 형태가 아니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기각이 되는 부분이죠. 즉 보면 잔차의 정규성이 정규 분포 잔차가 정규 분포를 뜨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RVF 플랫이나 그 다음에 잔차를 예측을 해서 그 잔차 값을 또한 정규성 검정 진단 명령으로 실행을 해서 그 결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치 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도의 값, 극단값이 있을 경우 설명 변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보여졌는데 만약에 이런 값들이 있다. 이런 값들이 있다 그러면 이 값 때문에 여기 있는 평균의 추정식이 확 내려오게 됩니다. 예, 영향력을 굉장히 잘 많이 줄 수 있는 극단값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극단값이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입력 의료. 내가 실수로 9라는 값을 쳐야 되는데 999를 쳤다든지 0이라는 값을 줘야 되는데 뭐 9를 줬다든지 하는 게 있고요. 또는 계산 오류. 실수로 잘못 계산했을 경우 오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바로 잡아주면 되죠. 실제로 요 결과표를 보면서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관측 오류. 예를 들면 문제는 없는데 실제로 문제는 없는데 너무나 이상적으로 서로 극단값이 들어오는 예를 들면 소득 수준에서 정말로 세대 거대 갑부인 빌 게이츠나 우리나라의 거대 갑부인 이건희 회장이 우리의 그 월급 소득 수준으로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다른 영향력을 크게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살펴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스타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분석 이전에 서머라이즈 하게 되면 미니멈, 맥시멈 값이 나오는 거죠. 미니멈, 맥시멈 값을 보면서 우리가 극단 값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또 명목 변수인 경우는 태블릿을 이용해서 또 볼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분석 이후에는 우리가 잔차와 예측지와의 관계를 산점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법과, 다른 하나는 잔차의 값을 표준화해서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삶의 질과 운동 횟수와의 관계, 여기서 보면 삶의 질 지표죠. LQ 언더바 VAS와 엑서사이즈 운동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엑서사이즈에 대한 태블릿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업선부터 6회 이상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되고요. 엑서사이즈에 대해서 리그레이션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과값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결과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실행 결과를 저장을 하고 RVF 플랫 그렸더니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RVF 플랫을 봤더니 다른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네. 레지들에서 잔차에서 보면 이런 값들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측을 해서 잔차를 예측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잔차의 표준화 값을 예측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트를 들어보는 부분에서 이 잔차의 표준화된 값의 절대값이 2.58보다 크거나 결책지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2.58보다 큰 값들이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값들이 잠재적인 이상치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살펴보고, 실제 이런 값들이 여기 보면 관측치 이름들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이상치가 아닐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또는 직접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2.58보다 큰 값을 이상치라고 진단했을 경우에는 2.58보다 작은 값인 경우에만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실행을 해서 그것을 LQV에서 R2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치라고 생각되지 않은 것 전체를 실행한 것과 전체를 이상치 부분은 빼고 실행한 것을 봐가지고 우리 통계량을 보면 실질적으로 회귀 개수와 Y 절편값이 다소 달라져 있고요. 관측치 개수가 564에서 556, 8개 정도가 빠진 거죠. 빠져 있는데 보면 조정 결정 개수가 0.015에서 0.018로 좀 더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다 더 적합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진행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산성의 진단 부분이죠. 제가 이 발음을 아직도 못하는데요. 헤트로스케데스티티라는 부분입니다. 이분산성이고요. 이분상은 모형의 잔차가 상관성이 없다라는 것과 정기분포를 일어나는 위반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무효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브루시페간이나 콕 바이스베트 검정을 갖다가 실행을 하고요. 순위 척도에 대한 정정은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애매한 부분인데요. 슈러트스 테스트, 동질성에 대한 검정, 이분산성에 대한 검정, 이 부분을 우리가 실행을 해서 이분산성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합니다. 보면은 LQVS를 중속 변수로 하고 설명위수를 엑서사이즈로 한 회귀 분석을 실행하는데 조용히 하는 것이고요. 이분산성 테스트, 에스테이트 이분산성 테스트를 엑서사이즈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엑서사이즈가 우리가 순위 척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추정을 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0.05에서 실질적으로는 분산이 동질적이다, 동일하다 라는 가정을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0.05에서 실질적으로 기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이분산성이 있다, 동분산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분산이 동일하다, 아니다 라는 부분에서도 기각을 하기 때문에 대립값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분산성을 고려한 마찬가지
회귀 분석을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로 이분산성을 고려한 회귀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는 실습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 자성법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서 보면 잔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베타와 알파 값을 구하는 추정식을 구하는, 선형의 회귀식을 구하는 것이고, 거기서 실행 명령문은 리그레스를 이용하고 그 다음 분석 결과 해석하는 방법, 다수 회귀 분석 비교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실행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행을 했을 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가정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때 종속 변수의 정규성 진단, 잔차의 정규성 진단, 그리고 이상치 진단, 이분산성 진단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